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가 임용 전 실습기간인 이른바 15신분일 때 이례적으로 이 박 시장 비서실에 발령난 것으로 알려져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현종 네. 의원님. 원래 정식 공무원이 되기도 전에 서울시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 이게 지금 핵심 얘기입니까? 저희 이제 기자들도 처음에 입사를 하면 수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자가 되기 전에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하는 과정을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5호라는 기간을 두죠. 뭐 검사도 정식 검사로 임명되기 전에 검사 15호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15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이제 공무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15기간을 있는데 이때 본인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비서실로 이제 차출을 해간 그래서 이 4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왜 그러면 이 직원 피해자에게 누가 예를 들어서 비서실로 근무를 시켰는가? 사실 회사 같은 곳에서도요, 비서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회사의 비서실이라는 거는 중요한 어떤 비밀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시장 관련된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좀 단련된 직원들이 오는 곳이 이제 비서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5신분일 때 피해자를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근무를 시켰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가록 교수님, 이 보도에만 따르면 이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이 고소인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례적인 발령으로 원하지도 않았던 4년 근무를 고스란히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직을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죠. 일단은 이제 시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4년 사이에 이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직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거절이 되고 계속해서 4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이 보직 이동 요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쓰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다. 왜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쓰는 것인데 예. 그러면 왜 누가 이 부분을 거절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묵인 방조의 어떤 부분들을 좀 규명하는 길에 가까워질 수 있다. 특히나 그 책임자가 대부분 서울시 시장실이면 비서실장이 그 책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게 하종대 국장. 지금 이번 주 안에 이 고소인 측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이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고 지금 그 박원순 전 시장에게 최초의 이 고소 사실을 좀 짐작할 만한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진 젠더투포도 좀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이게 근데 지금 쏟아지는 의혹과 달리 아까 김창룡 후보자 얘기로는 수사 진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그리고 묵인 은폐 의혹 그다음에 2차 가해 그다음에 수사기밀 유출 이렇게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본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안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기피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의혹들도 과연 제대로 규명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을 보좌했던 정무라인하고 그다음에 비서실 그리고 젠더특보 임수년 젠더특보 이런 분들이 가장 이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증거들에 대해서도 2가지잖아요. 하나는 휴대전화잖아요. 휴대전화 압수수색 한번 거절당하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무슨 변사가 무슨 자살인지 아닌
극단적 선택인지 뭐 아닌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거부가 된 건데 법원에서 이거를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썼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거절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하종대 국장,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일련의 수사 과정이 좀 다소 뜨뜻미지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수사도 다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일부만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아까 뭐 2차 가해 얘기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질의도 나왔는데요. 바로 2차 가해 논란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놓고 참 2차 가해 말도 못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한테는요. 교통방송이 고통방송이에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률 해석, 방송법 재해석도 다시 하세요. 충분히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뭐 하종대 국장도 크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박원순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 그 이후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뭐 유출과 서울시 묵살 그리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좀 만연해 있는 2차 가해 논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적을 했는데 방송사의 책임 권한 안에서 할 일이라고 지금 TBS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은 방송사의 책임 권한에서 하는 일이 맞죠.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제가 역으로 드리면 그럼 방통위 뭐하러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송의 모든 문제를 방송사의 책임 권한에서 알아서 하는 거면 방통위 뭐하러 있죠? 우리가 저도 지금 여기서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큰 여기 방송을 하면서 무리일는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김종석 앵커가 무리를 잃는 발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 방통위에서 심의를 하고 법정 제재를 가하고 저뿐만 아니라 김종석 앵커, 방송사 프로 모두 다 어떤 걸 보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중요한 거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되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통위가 이제 방송을 관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황상혁 위원장 후보자 얘기처럼 모든 것이 방송사의 책임 권한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방통위의 존재는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방송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 소송을 당해도 방송사가 당하는 거고 문제를 일으킬 때 방송사가 일으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 방통위의 존재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모든 언론에서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부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발언에 대해서 방통위 어떤 제재 잣대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금 박철수 의원이 제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똑같은 잣대로 규율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 얘기가 제가 뭐 다 하나하나 할 일이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몇몇 방송 진행자들의 부적절한 그리고 무책임한 이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의 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핵심 인물과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진행이 돼야 할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5년 동안 사용했던 가회동 공간은 곧 빈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왕이 부르면 그냥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한옥은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상에도 전부 태양광 안내. 어쨌든 사건이 조금씩은 이제 정리가 되는 수순 중에 첫 단추. 공간이 좀 비워진다고 하는데 유족들도 이제 그럼 뭐 어디서 살게 되는지 이런 거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이제 박 전 시장이 시장의 어떤 지위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본인의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시 차원에서 제공되던 공간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서울시장 공간이 해화동 쪽에 있었어요. 한 33년 동안 해화동 쪽에 있다가 이게 이제 서울시 성곽 복원 사업을 하면서 저 은평구 뉴타운 쪽으로 한번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바로 이제 현재 가해동 이 자리에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그동안 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인들도 초청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씩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일단 지금 현재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그동안 만드는 건 재산이 없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재산 신고를 보면 지금 빚만 한 7억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예전에 뭐 방배동 쪽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책 보관하는 곳으로 뭐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 가족들이 이제 강난희 여사와 지금 이제 따님이 지금 계신데
아마 이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은 밝히긴 했습니다. 예.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가족들도 앞으로 어떤 살아나갈 길이 굉장히 참 어려울 겁니다. 특히 또 이 박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빚을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고, 당장 이제 거주할 곳,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이 시익 규정에 따라서 이제 권한대행은 공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시장이 일단 이 공간에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된 박원순 전 시장 의혹 진상규명 속보와 그리고 결국 이 공간을 떠나게 된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얘기까지 박 시장 관련 소식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 못지않게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